그 남방불교가 점차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남방불교에도 그 숲속 수행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포레스트 몽크라 그러는데, 스리랑카에서 이제 남방불교가 자리 잡았을 때 주로 이제 스님들은 도시 지역에 자리 잡았는데, 도시 지역에 자리 잡다 보니까 자기 수행보다는 도시에 있는 어떤 이 다양한 관계 때문에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거에 반대하고 스리랑카 중부 지역의 덤불라 이런 데로 옮겨가서 숲속에서 생활하던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명상하고 그지? 책 읽고 하는 이런 분들, 그런 전통이 점차적으로 서구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지금 런던 남쪽에 가면요 엄청 큰, 물론 건물은 영국식 건물들입니다. 건물들인데 안에 전체가 다 수행센터입니다. 수행센터가 된데 제법 많이 있고요. 철저하게 위파사나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수행 활동을 하는데 엄청 경건하게 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1980년대 이후가 되면 영국에 또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까르마 까규파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면서 영국 도처에 티베트 불교 사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캄브리아 같은 곳에 캄 티베탄 하우스가 생기고, 까규린 같은 곳이 생기고, 영국인으로서 티베트 불교를 강의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1977년에 게시의 겔상 가초라는 분이 이 게르파가 만들었던 만주스리 연구소의 지도법사로인데, 여기가 제법 큰 티베트 불교 커뮤니티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영국에 왔는데 달라이 라마를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달라이 라마는 이 그 다람살까지 오면서 서구의 불교를 만나고, 다람살까지 오면서 주로 서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서구화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라사에 있었으면 달라이 라마 하는 그 굿하는 거 있잖아요. 몽교에 따라서 자기 이 굿하는 그거 절대 중단 안 시켰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달라이 라마가 이거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금지시켰는데, 겔샹 가초가 여기 와가지고 거기에 반기를 듭니다. 왜 우리 티베트의 전통이고 모두가 다 하는 거를 당신이 금지하느냐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 달라이 라마의 반기를 들면서 만든 게 뉴 까담파입니다. 뉴 까담파. 근데 겔상 가초가 이렇게 뉴 까담파를 만드는데, 이분이 되게 그 법문도 잘하고 되게 뛰어난 스님입니다. 보통 우리 게시에 하면 그 보통 뭐 티베트 스님들 이야기는 박사학위 정도 된다 이런데, 설마 제가 만난 게시들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겔상 가초를 따르게 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이 그 티베트 불교 하면 닉마는 이제 결혼하는 전통이고요. 티베트 불교 전통 중에 닉마, 샤캬, 그다음에 게르파,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전부 이 4대 종파, 이 4대 종파가 전부 다 7, 80년대가 되면 영국에 다 들어오게 되고, 남방 불교는 이 명상센터 위주로 변해버립니다. 명상센터 위주로. 그래서 영국에 있는 남방불교는 탈종교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위파사나는 수행이고, 위파사나는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이 위파사나의 테크닉에 따른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제약이 없는 거고, 이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니들이 해보고 마음에 들면 불교로 오고, 아니면 당신들 신앙 체계 속에서 위파사나의 테크닉을 응용해서 훨씬 더 뭐 잘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해가지고요. 사실상 남방불교가 종교로서의 특징보다는 우리 수행하면 특정 종교에 해당되는 수행일 수 있으니까 어떤 명상 운동으로 변해버립니다. 명상 운동, 그죠? 이 1980년대, 뭐 2000년대 아주 큰 이 대저택을 사가지고 안에다 명상센터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를 막 프로그램 운영하는 큰 명상센터들이 영국 도처에 생겨나고,
그다음에 각각의 영국의 작은 지역들 안에 있는 이 남방 출신의 스님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위파사나를 가르치면서 남방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불교 뭐 여전히 이 일본 불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니찌렌 같은 경우에 6천 명 이상입니다 이미. 여기도 이제 주로 연불 위주로 하는데 제법 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불교의 현황과 과제 30페이지입니다. 2001년 통계에 의하면 영국 내 불교 인구는 15만 2천 명 정도 된다. 영국 인구가 한 7천만 정도 되니까 이거 뭐 0.00 몇 프로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15만 2천 명 정도 된다. 이 중에 약 6만 명 정도가 영국계 백인들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아시아계 이민자들. 그러니까 9만 명은 다 아시아계 이민자들, 티베트에서 이민 온 사람, 태국에서 이민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남방 불교, 티베트 불교, 동아시아 불교,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를 4대 종파라고 볼 수 있으며 각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남방 불교 전통이 태국 스리랑카계 이주민들과 승려들의 후원 속에서 아마라바티와 같은 대사원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티베트 불교는 사실상 이단시되고 있는 뉴가담파 겔상가초가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조직으로 여기는 안 썼지만 중국의 후원하에 발전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불교의 경우 소도선, 소가 가까이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 또한 상가락시타의 퇴진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980, 80년대까지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던 시기라면 80년대 이후는 자기들식으로 발전시켰는데 그 두 개가 제가 보기에는 웨스턴 부디스트 오더와 뉴 가담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두 개가 제가 보기에 가장 활발한 두 개의 단체가 아닌가 영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영국 불교는 아시아 전통과 단절되고 있으며 서구적인 종파가 서서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종파들은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단이지만 영국이라는 새로운 풍토에서 불교가 영국이라는 지역에 지역화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발전적인 측면을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리 전통교단에 속하는 우리 한국에서 생각할 그 뭡니까? 쟤들을 불교라고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똑같은 게 우리 인도에도 제가 똑같이 있다. 이제 나와야나 같은 경우에 얘들이 지금 그 카스트 해방 운동하는 건지 불교인지 우리가 헷갈리는데 똑같은 게 영국에도 우리 불교 내에서 보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독일하고 프랑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요 앞에는 조금 읽고 제가 넘어갈게요. 개신교적인 경향이 강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지역은 초창기부터 불교에 관용적이지 않았다. 이 개신교는 용서를 안 합니다. 그죠? 독일의 경우 1890년대에 황제 비렐름 2세가 불교를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들어서 합법적인 이 종교로 승인하지 않았다. 1930년대 도거권을 휩쓴 나치 국가사회주의 시대의 불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들었고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독일에서 살아있는 불교의 흔적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프랑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서부의 불어권 지역은 천주교가 지배적인 종교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철학적, 문학적으로 불교적인 사상이 사회 전반에 소개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불교로 개종하는 인구가 생기거나 불교 사원이 건설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불교는 학자들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난 학자가 2명 나오게 되는데 이 2명이 루이 드라 발레푸생하고 에티엔 라모스인데, 라 발레푸생은 벨기에 출신의 학자인데 이분이 최초로 유럽의 동아시아 불교를 알립니다. 10년간에 걸쳐서 이 구산론을 번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6년간에 걸쳐서 뭐를 번역하는가 하면 우리 현장 스님이 쓴 거를 규기가 주석다는 뭡니까? 성유식론. 술기 아니구나. 주석은 안 했다. 성유식론만 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이 루이드라 발레푸생 덕분에 유럽의 최초로 동아시아의 교학 불교,
우리 보통 유식이라 그러죠. 이 전모가 1930년대 중반에서 40년대가 되면 쫙 알려지게 되고요. 프랑스 불교학의 전통은 이 유식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뒤에 뭐 장필리오자라든지 뭐 앙드레 바로라든지 많은 분들이 아주 이 유식의 대가로서 활동하는데 이분은 평생 앉아서 번역만 했답니다. 제가 아직도 이 논문 쓰고 할 때 항상 참고하는 게 이 발레부생의 아비달마 코샤부아자인데, 제가 이제 불교할 때 시작할 때 저는 되게 운이 좋았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988년에 이 발레부생의 불어책이 영어로 번역돼가 출판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어밖에 없었으면 제가 못 봤을 건데, 그때 딱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88년에 출판된 게 1990년쯤 되니까 우리 동국대 앞에 그 해적판 책판은 영문사에 딱 등장을 해가지고요. 제가 쫓아가서 이걸 사가지고 이래 읽는데 하루에 한 페이지 읽기 어렵더라고.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각 줄을 엄청 많이 달아놨습니다. 이 발레부생이 에티엔 라모스하고 둘이서 이거 다 체크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그냥 챕터 하나 읽고 막 그랬던 정도였습니다. 석사하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불교가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한 거는 이분이 쓴 그 번역한 아비달마 구사론을 읽으면서, 야, 불교가 이래 재밌을 수도 있구나. 근데 요즘은 또 제가 너무 교학적인 거 싫어해가지고 요즘 제가 동남아시아 불교주를 하다 보니 좀 그런데 그 역할을 다 한 게 루이 드라 발레부생이고, 이분이 벨기에 사람입니다. 에티엔 라모스는 늙어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요. 로마 교황청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해지는 그런 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 뒤로는 이제 주로 이제 프랑스의 학계에서 이제 불교학을 이끌었고요. 프랑스하고 독일, 그치?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야나 틸로카인데, 이분은 독일인이지만 스리랑카에서 거의 평생을 보내고요. 스리랑카에 섬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남방에 가서 스님 되고 싶으면 나야나 틸로카가 만든 절에 가가지고 지내다가 거기서 막 고민하다가 막 출가해 버립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그 라오스에 많이 오는데, 라오스에 가면 우리 그 르앙프라방이라고 있습니다. 오래된 그 수도인데, 르앙프라방에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가가지고 이래 뭐 사람들을 또 만나고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밤에 그 앞에서 맥주 마시다가 프랑스 남자애를 하나 만났는데, 자기가 이 르앙프라방에 온 지 한 달 됐다더라고. 그래서 너 왜 왔냐 이랬더니 뭐 불교에 관심도 있고 스님이 될까 말까 이래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둘이 이제 맥주 마시면서 한 새벽 한 2시까지 뭐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에 대해서. 그 다음날 아침 내가 밥 먹는데 찾았더니 주인 아줌마가 걔 없다 이러더라고. 어디 갔어요? 이랬더니 새벽에 출가하러 나갔다 이러더라고. 내 때문인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나야나 틸로카가 만든 스리랑카의 섬입니다. 콜롬보 근처에 있는 섬으로 가서 전부 다 출가를 해가지고, 이분이 유럽 사람이 남방불교 스님이 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했던 이제 그런 분인데, 물론 여기 보시면 쇼펜하우어라든지 어떤 뭐 실존 철학의 영향을 받고 나서 다들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폰티로가 같은 사람. 근데 독일도 프랑스하고 비슷하게 본격적으로 불교가 발전하는 시기는 언제겠습니까? 학생운동 시기입니다. 학생운동 시기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 프랑스하고 독일의 불교가 발전하게 되는데,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4페이지. 프랑스의 불교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선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유행과 함께 자리 잡게 된다. 이 시기에 일본의 선사들과 티베트에서 탈출한 라마들이 적극적으로 유럽의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알리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1960년대 후반에 있었던 학생운동의 좌절을 겪은 프랑스의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불교가 새로운 사회적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불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 동남아시아의 프랑스 식민지였던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 이 지역 출신의 수많은 이민들이 프랑스로 유입되게 되었다. 1980년경에는 이미 5만 명을 넘기 시작했던 동남아시아의 이민들은
자신들의 남방 테라와다 불교를 프랑스에 함께 가지고 왔고 많은 남방 불교 사원들이 이들의 노력을 통해서 프랑스 각지에 세워지게 되면서 프랑스의 남방 불교는 주로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인들은 남방 불교보다는 티베트 불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티베트 출신 승려들이 프랑스에서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노력은 1970년대에 결실을 맺게 되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다산 까규링 사원이 1974년에 세워지면서 프랑스의 티베트 불교는 주로 까르마 까규 중심으로 급하게 성장.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티베트 불교 학파들이 까르마 까규입니다. 그죠? 우리 보통 달라이라마는 게르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파는 샤캬파, 그다음에 출가는 닉마파 이래 되는데 유럽에서 제일 성공한 파는 까르마 까규다 종파거지. 한편 베트남의 패망으로 프랑스로 이주한 틱나탄 등과 같은 스님들이 1982년경부터 플럼 빌리지를 설립하면서 남방 대승불교 전통을 프랑스에 또한 알리게 되었다. 그는 간결하고 직설적인 수없이 많은 저서들을 통해 불호권 지식인들에게 불교를 알렸으며 수없이 많은 불호권 독자들이 불교에 호감을 가지게 만들었고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해서 불교는 단순히 책을 통해서만 만나는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개행과 명상을 동반하는 진정한 종교적인 형태로 프랑스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 학생 운동에서 이 좌절한 세대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 티베트 불교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이 흐름은 엄청납니다. 제가 이 프랑스에 대해서 이제 요 이야기 꼭 드려야 되는데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가톨릭 국가면 태어난 아기는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가톨릭 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1살 되면 부모님이 이 애를 데리고 성당에 가서 세례 주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얘는 어디에 등록됩니까? 가톨릭 신자로 등록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국도 이제 프랑스하고 비슷한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자기가 이제 가톨릭이다 이러면 자기 부모가 미리 이제 자기 어릴 때 세례를 줘버리니까 자동으로 인구 통계는 뭐로 잡힙니까? 가톨릭이나 크리스찬으로 잡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교회나 가톨릭 성당에 잘 안 갑니다. 그치?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맨날 이야기할 때 너 저기 프랙티스 하냐? 이러면 나는 논 프랙티스다. 이러면 얘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치? 나는 가톨릭이다. 프랙티스냐? 뭐 아니다. 이러면 얘는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통계는 가톨릭으로 잡히지만 전혀 이 교회에 안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의지하는 종교가 뭐겠습니까? 젊은 층 같으면 거의 100의 100이 다 티베트 불교고요. 거의 100의 100이 전부 다 달라이라마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유럽이나 영국에 스님들 가시면 서점에 가잖아요. 책들이 쫙 불교 관계 책이 쫙 이렇게 꼽혀 있잖아요. 중간에 딱 끊어가 절반은 누구 책입니까? 달라이라마 책이고 뒤에 절반은 누구 책입니까? 틱나탄 스님 책입니다. 그치?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프랑스의 불교가 소개되니까 어떤 기존의 이 가톨릭에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불교 쪽으로. 그죠?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불교 인구를 가지고 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 불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인 약 80만 명. 이거 영국하고 상대도 안 됩니다. 그죠? 80만 명 정도 됐는데 이들 중에서 50만 명 정도가 동남아시아계 이주민들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30만 명 정도는 아예 부모님이 세례도 안 시킨 겁니다. 그죠? 세례도 안 시켜가지고 정식으로 인구 조사하면 불교 신자로 나타난 프랑스인입니다. 그죠? 또한 태어나면서 세례를 받아 천주교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불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발적인 불교인들, 이 어떤 추정에 보면 5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고요. 어떤 데 보면 한 30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500만이 얼마나 거창한 숫자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번 새로 조사했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0만이었지. 우리하고 200만 명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정도가 되는 것으로까지도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제 벨기에는 조금 다른데 벨기에의 경우 프랑스에 크게 못 미치며 0.1%에 해당되는 4만 명 정도의 불교 인구를 가지고 있고 국민적인 성향이 자유롭고 아시아의 종교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관용적인 프랑스인들의 태도가 보수적이고 우직한 불교인에 비해 불교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프랑스에서 불교의 이미지는 관용과 평화로서 틱나탄과 일본계 선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티베트 불교는 프랑스에서 급성장하면서 내부적인 분쟁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달라이 라마 이후에 헤게모니를 둘러싼 분쟁 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부 유럽의 가톨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참지 못하는 젊은 프랑스인들이 주로 티베트 불교를 전향하고 있으며 이민 2세대를 중심으로는 주로 남방불교. 근데 남방불교도 우리 프랑스에서 전혀 무시 못하는 게 유럽 최대입니다. 유럽 최대. 따라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 자기들이 불교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나 불교 신자다. 유럽 사람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나는 불교 신자다. 안 하면도 꼭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는 참 괜찮은 것 같다. 아니 근데 야 불교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참 멋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이 자기들의 성향을 보이는데.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가서 조금만 이렇게 딱 해주면 충분히 이제 불교적으로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틱나탄 스님 같은 분은 우리 한국 스님들이 보기에는 무슨 법문이 저래야 할 정도로 말이 너무 단순하고 이제 간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들 만나가 이야기하면 야 걔는 깊이가 없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깊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유럽의 젊은 세대들한테 팍팍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가 제가 보기에는 불교라는 걸 봤을 때 엄청난 포텐셜을 지니고 있고요. 프랑스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디바이드된 소사이티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월남도 식민지 지배했지만 어디를 또 식민지 지배했습니까?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이런 쪽을 식민 지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프랑스로 많이 넘어와 가지고 남쪽 지역에 있는데 얘들이 전부 다 이슬람입니다. 그죠? 이슬람이고 이 이슬람들이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요즘 우리 테러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IS 같은 문제로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프랑스 사람들이 역시 불교만이 진짜 제대로 된 평화의 종교고 기독교하고 이슬람은 이대로만 미래가 없다. 얼마 전에도 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각광받는 종교가 불교. 달라이 라마는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은 달라이 라마 사후에 저 프랑스의 저 사람들이 불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교의 호감을 가지게 될까? 그건 조금 의문입니다. 워낙 그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몇백만 정도 되는데 그건 조금 의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유럽에서 가장 앞으로 불교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다. 근데 우리는 그 언어적인 장벽이 너무 큽니다, 그죠? 프랑스 가서 뭐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데 프랑스에 한국절도 있고요. 파리 남쪽에 가면 몇 개 있기는 있는데 한국 불교 거의 흔적도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영국도 제가 영국 있을 때 뉴몰든이라고요. 런던 남쪽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연하사라고 이제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뭐 거의 흔적도 없다 이래 보시면 되고 한 번씩 그 연하사에도 영국 사람들 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연하사에 오면 우리가 법문을 뭐로 해야 됩니까? 영어로 해야 되는데 연하사 주지 스님들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산 스님이 한때 이제 그 연하사 주지 스님이 했는데 그렇다고 미산 스님이 이 영국 사람 한 2명 오고 2-3명 오고 그 한국 이주민들 한 60명 앉아 있는데 영어로 해버리면 그 세 사람 때문에 57명이 소외받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제보고 그러더라고.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러고 한글로 법문하고 내가 뒤에 만나서 영어로 이야기할게 이랬는데 제가 미사님 스님 걔들 있잖아요. 그 다음 주에 안 오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역시 없더라고. 그지? 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거기 가서 현지화된다. 일본식으로 해야 됩니다. 일본은 어찌했습니까? 샤쿠쇼엔이 갔다가 2세대, 3세대의 영어가 완벽한 사람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와서 제대로 린차에 교육시켜가 보내놓으니까 얘가 홀홀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프랑스에서 한국 불교가 제대로 그래도 알려지려면 불어가 제대로 되는 분이 한국에 와서 제대로 가나선을 하고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영국에 제대로 되려면 영국 사람이나 한국인 이민 2세대 중에 완벽하게 그래도 영어를 해서 제대로 법문을 영국 사람들이 가슴이 찡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인사에 와서 아니면 송광사에 와서 제대로 쓰느라고 가가 했을 때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아직도 우리가 그까지 가기는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로 넘어가겠는데 독일은 되게 재밌는 게 독일은 그 종교세라는 걸 냅니다. 종교세. 독일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 가서 등록을 하면 종교인이냐 아니냐에 틱하는 데 종교인이 틱하잖아요. 그럼 얘는 세금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아. 무슨 세금을 내는가? 뭐 종교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종교세를. 그래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종교는 국가에서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서 시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받는데 독일이 아직까지 불교가 국가 종교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 아직까지 이 불교는 국가의 후원을 못 받는데 딱 한 군데 불교가 정식으로 지정돼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불교가 정식으로 국가 종교로 인정돼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장 큰 불교학 센터, 제가 아까 함부르크 대학에 하나 있다 했잖아요. 함부르크 대학만큼 유명한 불교학 센터는 어디 있는가? 비엔나에 있습니다. 비엔나에 대학에 있고 비엔나 대학에 있는 이 불교학 센터가 이 유럽의 가장 큰 이 불교학 센터다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함부르크 대학에 자주 가니까 거기 이제 짐머만이라든지 아니면 하루나가 아이작슨 같은 사람들에게 한 번씩 만나면 물어봅니다. 야, 독일은 언제쯤 되면 이 정식 종교로 인정돼 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이랬더니 0.3% 넘어가면 아마 될 것 같은데 불교 인구가 거의 다 돼간다. 뭐 거의 다 돼간다. 저한테 뭐 그런 이야기 뭐 하는데 만약에 독일이 만약에 그 불교가 정식 국가 종교로 지정되잖아요. 독일도 제가 보기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어요. 국가에서 저기 종교세 거둔 거를 배분해 주니까요. 엄청난 지원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머지않았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독일이 그걸 하려고 해. 어찌하는가 하면 독일은 티베트 불교 교단, 남방 불교 교단, 동아시아 불교 교단인데 이 전체가 다 정관을 하나로 만들어가 전체가 통합 종단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숫자가 짝짝짝 늘어나가 갖다 붙이잖아요. 이분들 목표는 국가 종교로 지정받는 겁니다. 머지않았다 하는데 머지않았다는 이야기 들은 지 제가 한 5년 됐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요거 35페이지 한번 보시죠. 1950년대 도고권에서는 불교협회가 설립되면서 남방 테라와다 불교를 중심으로 불교 신행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극히 미약한 수준이었다. 점차적으로 독일인들은 남방 불교보다 선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1960년대가 되면서 일본 선불교가 유행처럼 퍼져나가게 된다. 남방 위파사나 명상센터 또한 설립되기 시작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독일은 1970년대부터 티베트 불교가 크게 유행하면서 제가 독일 가서 독일 사람들 만나보면 나 불교다 이러잖아요. 전부 티베트 불교. 남방 불교는 전부 다 이주민들입니다. 이주민들. 60년대 후반 학생 운동에서 좌절을 맛본 히피 세대들이 티베트 불교의 제식과 상징과 성녀들의 삶에 심취하게 되었고 이들은 티베트 불교 성녀들의 카리스마에 자극을 받고 크게 감화되면서 티베트 불교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1973년부터 처음으로 유럽의 모습을 드러낸 달라이 라마가 우상화되면서 티베트 불교는 도고권 지역에서 크게 성장했다. 독일의 티베트 불교는 주로 까르마가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똑같습니다. 까르마가규. 이들로부터 독립한 올렌이달은 이 사람이 덴마크 사람이든가 뭐 계시 자격을 얻고 처음에는 이제 그 까르마가규였는데 요즘 자기가 또 뉴까단파 비슷하게 또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얘도 중국에서 돈 주면 데모하려나 걱정하고 있는데 그 자생적인 티베트 불교 그룹까지도 나타나고 있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도급권의 불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 대비했을 때 극히 미약하지만 제법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 불교 인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80년대부터 도급권의 각 지역에서 티벳과 베트남으로부터 이주민들이 유입되게 되었고 독일의 경우 12만 명 이상의 베트남 이주민들이 유입됐으며 이들의 절반 정도가 불교인들로 보이고 많은 이제 이 사원들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이랬는데 37페이지 독일 불교의 현황과 과제 2001년 통계에 의하면 독일의 불교 인구는 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3% 정도가 된다. 이 중에서 15만 명 정도는 동남아시아계 이주민들로서 이들은 주로 남방 테라와다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독일계 불교인들은 소수의 선불교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티벳 불교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불교 인구는 2만 5천 명 정도 되고 전체 인구의 0.3% 정도가 되며 이 중에 2만 명 정도가 동남아시아 및 티벳계 이주민들이 양국 모두 불교 협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에서는 불교가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아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제반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지만 아직까지 불교 인구가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인 종교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독일에 요즘 불교 되게 잘 나갑니다. 대학교 총장들도 불교 신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함부르크 대학하고 우리 학교하고 자매 결혼했을 때 함부르크 대학 총장님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죠? 또 아시아의 불교 대학 하니까 동국 대학이야말로 한국 최대 대학 아니냐 하면서 막 우리 사인해 버렸는데 스위스는 범국가적인 불교 협회는 없지만 소그룹 단위의 불교 활동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고 도급권에서 불교는 특정 교리를 강요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평화 및 관용의 종교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독일 사회의 보수적 기독교의 해이를 느끼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티벳 불교의 신자가 되어가고 있다. 제가 이래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비슷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 거의 뭐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제? 거의 뭐 없었다.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죠? 1000만 이상이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진짜 신이 있다면 진짜 신이 선하고 신이 우리 인간을 위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유럽에서 신은 죽었다. 신은 더 이상 선한 게 아니다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고 더 이상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팽배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곰브리지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인도 내지 유럽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불교를 가만히 보니까 불교의 새로운 세대에 대한 해답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보면 어떤 초월적인 신에 의지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우리 보통 인간 중심의 종교다 그러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불교는 개인주의적인 종교다 이런 얘기 말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불교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행한 선하거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각각 개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불교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면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는 언젠가 제가 받게 될 것이고 제가 이 순간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면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의 결과를 제가 언젠가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행한 행위에 대한 그 결과를 완벽하게 제가 책임지는 게 불교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는 어떻습니까? 신이라든지
초월적인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순간순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야만 되고 각각의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판단의 시점이 있을 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그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뭐가 단점입니까? 우리가 이 인과율을 100% 적용해 버리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지금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옛날에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로 보면 불교는 어떻습니까? 좀 숙명론적입니다. 그죠? 숙명론적이고 도대체 지금의 내 모습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반대로 지금 이 시점을 딱 끊은 다음에 미래를 보면 어찌 됩니까? 나의 미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게 선하고 그게 인간적인 행동이라면 나의 미래의 행복이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많은 그 유럽의 학자들이 신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던 시기에 불교를 봤을 때 바로 여기에 매료됐습니다. 야, 이 불교의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개판으로 살지 말고 그때그때 선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바로 그 중요한 이 뭐랍니까 자각을 각각의 순간에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불교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불교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유럽에서 불교 좀 걱정은 됩니다. 달라이 라마가 사라진 다음에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은 되는데 유럽 사회에서 신이 죽었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어떤 이런 거에 의지해가지고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점차 더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 불교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게 한국 불교일까? 스님들 어떻습니까? 유럽 사람들 잡아가지고 저기 어디고 봉정사 이런 데 잡아여놓고 그 몽디로 때리면서 간화선 시키가지고 과연 한국 불교가 유럽에서 세계화될 수 있을까? 그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내일 제가 미국 불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통이라는 거는 전통 그대로 보존될 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울 수가 있지만 전통 그대로 보존되고 우리가 유지만 한다면 이건 박제된 유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진짜 전통이라는 거는 그때 혁신해 나가는 게 제대로 된 전통이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이 한국 불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불교, 그 사람들과 우리가 제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불교로 우리가 이 장점들을 승화했을 때 이 달라이 라마 이후에 이 유럽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불교의 특징이 뭐냐? 가나선이다. 너무 우리가 가나선의 이 테크닉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요즘 제가 한국 사회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불교계 같이 관대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마음만 먹으면요 윗바사나도 하는 데 있고, 그치? 티벳 그 관상 명상 하는 데도 있고 가나선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스님들이 조금 이제 가나선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현대화해 가지고 뭐 수불 스님 같이 안국선언도 있고 미산 스님 같이 자해 미소 명상 하는 데도 있고 엄청나게 이 테크닉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가 어떤 이런 이 다양성, 불교 명상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 가나선 중심으로 이 각각의 이런 것들의 장점을 찾아가면서 새롭게 쉽게 모두 다 아주 잘 따라가고 한번 해보면 그 유럽 사람들은 오래 해가지고 대다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한 방에 뭔가 촥 이렇게 조금씩 봐야 되는데 어떤 그런 거 우리가 개발해 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일단 현지 언어를 완벽하게 해서 우리 한국 불교를 완벽하게 현지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박제화된 어떤 이런 태도보다는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장점을 극대화해가 쉽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내놨을 때 뭔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이 있지 않을까, 유럽에서. 그죠? 특히 프랑스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비슷한 게 이제 미국도 비슷한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유럽은 대충 요 정도 마치고요. 내일은 제가 미국 불교에 대해서 전반부에 말씀드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의 그 이 수행과 신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로 제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